예, 오늘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실제 중국에서 K8 운영하고 계신 왕쯔강이 한 30분 정도 쿠벤에 있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분 발표하실 때는 저 특별하게 같이 근무하시는 조선족 한 분을 그 개발자신데 번역을 좀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조선족이기 때문에 쓰는 용어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저희랑.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오늘 주제는 3개 정도를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상황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다 전달하려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장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MSA로 갔는지와 이런 MSA를 운영하는 환경을 이제 K8로 도입을 했는데 일반적인 뭐 K8을 알고 있고 리눅스를 사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윈도우 환경에 있던 조직이 어떻게 K8을 사용했는지 그런 진화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과정들 보니까 네이버나 라인, 뭐 카카오 이런 데서는 막 정말 클라우드를 아예 산에 설치해서 막 엄청 큰 규모로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저희는 정말로 사용하는 데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쿠베를 어떻게 사용하고 아니면 아예 LS 명령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쿠베까지 전환됐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쿠베를 사용하려거나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머뭇대시는 분 있으면 이번 강의 들으시고 용기를 얻고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실제 지금 쿠베를 사용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쿠베나 도커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10%, 한 20% 정도 사용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과정 들으시면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뭐 회사를 두면은 2개 회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베터코드 소속이고요. 이제 중국에 오신 분들은 북경 은영과학기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랜드 차이나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니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국은 이렇게 회사가 진출하면 무조건 어때요? 자국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념이 이랜드랑 발음이 비슷해서 이념이라는 명을 붙였고요. 그래서 북경, 그러니까 이랜드 차이나는 한 매출 한 2조 정도 나는 회사에 광군제 하루만 한 700억 정도 매출이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별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중국에서는 되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좀 성공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거와 더불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로 이랜드 내에 이제 딜리버리하고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이제 또 어차피 비슷한 기능이니까 중국 내 백화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많은 백화점하고 유통사업자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은 딱 한 장으로만 설명드릴 건데 중국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그림 같거든요. 보시면 그냥 프린트한 거 하나 딱 있거든요. QR. 저 QR로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모든 생활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QR로 생활이 진행됩니다. 근데 실제 QR은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이 만들었죠. 일본이 만들고 뭐 모바일 기술은 다 미국이 만들고 그래서 0에서 1로 만드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양 기술이 되게 잘하지만 1에서 100으로 생활 속에 녹여 들어가게 하는 거는 중국이 가장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 가서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처음 가서 놀랐습니다. 지금 또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 정도로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중국은. 그러니까 0에서 1로 된 거를 1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허들이 있거든요. 그 허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얘네들은 비즈니스 자체를 애자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계획을 잘 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네 해보고 문제 생기네 조정하고 이게 중국의 비즈니스 방식이거든요. 이런 비즈니스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원하는 시스템하고 개발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되거든요. 비즈니스가 저러한데 시스템하고 개발이 운영이 안 따라가면은 비즈니스를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시스템 서비스 개발 운영도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LS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쿠와 쿠베를 적용하는 것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장님이 되게 잘 결정을 하신 거죠. 야, 우리 옛날 기술 모르겠고 옛날 윈도우 기술 모르겠고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상에서 오픈 아키텍처로 아주 빠르고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런 미션을 이제 던진 거죠. 근데 이제 자체 못 하니까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가서 좀 도움을 드렸죠. 가서 한 게 이제 그래서 가서 가봤더니 상황이 이랬어요. 프로그램 개발 쪽은 기존의 시스템이 최고 한 700개로 되어 있는 원통 시스템이었거든요. 되게 복잡한 기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다음에 개발자들은 어떠냐면 모바일하고 웹 개발 경험이 거의 없었고요. 주로 MS 기술에 많이 의존했고 인프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술 자체가.
왜냐 거의 한국 회사가 지원을 해줬고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만 하는 상태였거든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션을 받은 거를 저 상태에서 그럼 팀원들은 어떤가? 기술력이 높은가? 뭐 MS라고 기술력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MS를 하더라도 기술력이 높으면은 다행인데 이 상태입니다. 실제 맞는 코드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저게 놀랐거든요, 저도. 근데 저게 훨씬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저러니까 중국이 1에서 100으로 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게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심시간 끝나고 풍경이거든요. 이러고 계속 잡니다. 옆에 사장님 계세요. 옆에 사장님 앉아 계시고요. 옆에 사장님, 옆에 제가 앉아 있고 저도 뭐 매니저급이니까 제가 앉아 있는데 다리 좀 여기도 자고 다 자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개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처럼 막 죽을 것 같이 일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뭐 개발을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물론 중국에도 요즘 유행하는 게 669라 그래서 우리나라 월화수 목 금금금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669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되죠? 지우지우육이죠. 996이라고 해서 9시 출근 9시 퇴근 6일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스타트업은 약간 좀 빡시게 일하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일은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개발자 한 명에 기능 하나, 테이블은 한두 개, 화면 또 하나. 그럼 일주일 안에 무조건 운영 배포예요. 이 원칙으로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하드 코딩 오케이. 심지어는 패스워드도 HTML에 들어가도 됩니다. 다 허용했어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일단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기술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해. 처음에는 단넷으로 하겠죠. 단 웹으로 해야 돼, 이거. 단넷에 웹 기반으로 하겠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한 1년 돌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하는 고랭하고 웹은 리액트 잘 쓰고 있어요. 리액트. 그다음에 뭐 하둡도 쓰고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에 도커에 K8에 알리 하이 클라우드 쓰고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어때요? 아주 선진적인 어떤 개발 조직이 된 거죠. 불과 1년에서 1년 반 안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세부 사항은 되게 길거든요, 스토리가. 그래서 그거는 한 1시간, 2시간, 한 2시간 정도 강의에 대한 내용이라서 별도로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결력을 봤더니 한 2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운영 환경을 봤더니 되게 복잡해졌어요. 프로젝트가 긴 랩의 프로젝트가 한 300개 정도 돼요. 프로젝트만. 그걸 배포하는 것도 되게 문제겠죠. 그래서 빌드 배포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베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끝나고 쿠베를 한 게 아니라 2006년 그때부터 쿠베를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요 주제로 윈도우에서 쿠베네트 요 주제로 중국에 계신 두 분께서 좀 수고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계신 왕쯔강 발표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大家好，我叫王志刚，然后来自那个伊兰 China， 然后这边的同事是作为我的翻译过来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즈강이라고 합니다. 이랜드 차이나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然后今天我讲的内容呢是从 Windows 到 Kubernetes， 然后讲的主要内容是传统服务架构向这个容器化微服务架构的演变过程。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윈도우에서 쿠버네티스로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然后首先我们看一下我们为什么用 Docker。 저희들이 왜서 도커를 사용했을까요? 一开始我们的需求是我们要上云，然后要使用 Linux、Kafka、Elastic 这些开源软件。 저희들이 요구 사항은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영하고 리눅스, 카프카 그리고 일렉설치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然后在当时我们对 Linux 并不了解，然后也没有使用过开源软件和维护的经验，然后我们当时 infra 只有一个人。 예, 하지만 현실은 저희들은 리눅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오픈 소스도 사용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인력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然后针对当时这个情况呢，我们就是觉得 Docker 是我们唯一的解决方案。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도커만이 저희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然后使用这些就是公开的镜像，我们可以像配置程序一样配置我们的 infra 环境。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사용처럼 인프라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然后同时那个开发组也会做一些 infra 的工作，比如说那个创建镜像。 개발팀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然后就是以这样的情况，然后让我们做一做看。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16年我们做了几个小服务，然后也没有使用编配工具，就以这样的环境来运营了我们当年的双十一活动。 2016년 상반기 우린 이렇게 몇 개 작은 서비스로부터 시작해서 결과로 2016년 광군제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然后接下来我们第一次用 Docker 嘛，会遇到很多问题，然后就是有这么多。 저희들이 도커를 사용할 때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然后我觉得这些问题应该是很多公司都会遇到的。 저희들 회사처럼 도커를 처음 사용하는 회사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然后在有这么多问题的情况下，然后让我们看一下我们的 K8S 的演变过程。 다음 저희 회사에서 쿠베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然后首先看一下我们当前 K8S 的使用情况。 이건 저희들이 쿠베 사용 현황입니다. 上面这个 Eland China 是我们对内部提供的这种 ITO 的服务。 저희 내부의 이랜드 차이나 ITO 서비스는 알리클라우드에서 구축하였습니다. 然后它是在运行在阿里云上的自建的 K8S 服务。 이것은 저희들 알리클라우드에서 자체로 구축한 쿠베 서비스입니다. 然后下面的3人行 Cloud 是我们对外部的品牌商或者百货店提供的服务。 사는신 클라우드는 저희들이 외부 백화점 또는 브랜드 사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当然这个中国公司可以用，韩国公司也可以用的。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然后它是建立在我们华为云上的托管的 K8S 服务。 사는신은 화웨이 클라우드 매니지드 쿠버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然后我们是怎么达到这个规模的？然后我们看一下我们的第一个的 Docker 环境。 다음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성한 도커 환경을 볼게요. 然后这就是我们第一版的 Docker 环境。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성한 도커 환경입니다. 然后这个里我们主要解决的问题就是微服务之间如何调用。 저희들이 이 환경을 처음 접했을 때 겪은 첫 문제가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지간에 호출할 때 주소 문제였습니다. 然后我们采用的方式就是这种 host IP 加端口的方式。 저희들은 그냥 호스트 IP에 포트를 추가해 호출했습니다. 然后这里对外边调用的时候，我们不想使用这个 host IP 加端口这种方式。 근데 외부 호출 시에는 호스트 IP에 포트를 추가하면 然后 구분이 힘들었어요. sorry 然后我们通过那个修改这个 nginx config file 来设置这个 URL 和 container 的 mapping 关系。 때문에 저희들은 nginx config 파일에 URL 컨테이너 매핑 정보를 설정하여서 호출했습니다. 然后这个部分是手动修改的，可能会产生一些人为的错误。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동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리스크가 컸습니다. 然后这个当时我们这个架构的时候，非服务的规模很小，所以说是可以适用的。 이때 저희들은 도커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저희들이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然后看一下我们这个架构下存在的其他的问题。 다음 이 버전에서 존재하는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最主要的问题就是随着这个我们服务规模的变大，这个架构维护特别困难。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현재 버전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然后在这种情况下，我们引入了 K8S。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쿠베를 사용했습니다. 然后这是我们引入 K8S 的版本。 이 버전은 저희들이 쿠베를 사용한 버전입니다. 在这个版本中，我们用 K8S 管理这个 container。 이 버전에서 저희들은 쿠베로 컨테이너를 관리하였습니다. 然后那个微服务之间的调用也不再使用那个 host IP 的方式。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호출도 호스트 IP 방식으로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它使用 K8S 这种 service 来实现调用。 저희들은 쿠베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然后对于外部呢，我们不能使用这个 K8S 的 service 地址。 외부에서 호출 시 쿠베 URL을 직접 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然后我们使用这个就是 nginx 加 console 的方式来解决。 nginx는 브라우저가 요청한 URL을 쿠베 URL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보를 매핑 정보를 컨솔에 저장하였습니다. 然后首先我们需要在这个 console 的管理页面中手动的输入这个 URL 和 K8S service 的 mapping 关系。 하지만 관리자는 여전히
컨솔이 관리 화면에서 URL 코베 서비스 매핑 정보를 수동으로 추가해야 했습니다. 然后那个 NGINX 的 Console Plugin 会读取这些信息来生成这个 URL 的。 다음 엔지닉스의 컨솔 플러그인이 이 정보를 읽어와서 URL 정보를 세팅하여야 했습니다. 然后在这个版本中，我们也会出现一些问题，就是当时我们不知道空的存在， 이 버전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然后我们想有一个就是可以自动创建 URL 的功能， 하지만 저희들은 자동으로 URL 매핑을 관리하고 싶었어요. 然后看一下我们的 URL mapping 的进化。 다음엔 URL 매핑을 관리하였습니다. 在我们了解那个 console 的运行方式之后，然后我们开发了一个 NGINX 的插件。 저희들이 컨솔 플러그인의 실행 방식을 이해한 후 자체로 엔지닉스 플러그인을 개발했습니다. 然后这个插件可以自动的从 K8s 获取到这个 service 信息，来生成这个 URL 的和 K8s service 的 mapping 信息。 자체 개발한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코베 서비스 정보를 읽어와서 URL 서비스와 매핑 정보를 설정하였습니다. 然后但是在这个过程中，NGINX plugin 我们需要自己维护。 이 과정의 문제는 엔지닉스 플러그인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然后随着这个微服务规模的变大，然后我们这个插件就是维护的难度也增加了。 하지만 업무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개발한 그 플러그인 자체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然后我们这里面存在的问题就是，我们还有一些新需求也无法满足。 다음 새로운 요구 사항도 나왔는데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然后在这个时候呢，我们就是引入了我们的空作为我们的 gateway。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콩을 게트웨이로 도입하였습니다. 然后能用上空也是得益于我们这个空 ingress controller 的出现。 저희들이 콩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콩 이니그레스 컨트롤러가 기능을 제공되면서 저희들이 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这个空 ingress controller 可以自动的从这个 K8s 集群读取 ingress config 的信息，来生成这个 URL mapping。 콩 이니그레스 컨트롤러가 코베에서 이니그레스 컨피그 정보를 읽어와서 자동으로 URL 매핑을 설정하였습니다. 然后使用那个空的 plugin 可以很好的满足我们现有的需求。 그리고 콩은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줬습니다. 然后在这个部分呢，我们引入了负载均衡，然后可以避免之前版本可能会出现的单顶故障。 그리고 저희들은 이 버전에서 알리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이걸로 싱글 포인트 오프 폴러를 해결했습니다. 然后这就是我们现在运营的版本。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然后接下来我们看一下就是我们的发布流程。 이것은 저희들이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我们的开发者呢，把代码提交到 GitLab， 然后QA 组会通过这个 Jenkins， 然后向K8s 做发布。 개발자가 GitLab에 소스 커밋하고 QA에 배포 요청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QA는 징킹스 스크립트를 통하여 코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然后这是一个简单的过程，但是也会出现一些问题。 저희들이 이 과정도 주의할 문제 이 과정에도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然后我们看一下我们主要的3个问题。 이 3가지 이슈를 보겠습니다. 然后对于这些问题呢，我们先看一下第一个问题我们是怎么解决的。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然后对于第一个问题，因为我们需要向 K8s 做发布，所以说我们需要在每个项目中添加这个 YAML 文件。 저희들이 코베에 배포하려면 각 프로젝트마다 YAML 설정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然后但是我们有很多项目，如果由 infra 组来做的话，量会非常大。 그러나 프로젝트가 많을 경우 저희들이 이것은 엄청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然后这个文件如果建在项目当中的话，我们需要去修改项目，然后我们又没有权限来修改。 그리고 또 YAML 파일이 프로젝트마다 있으면 그 프로젝트 소스를 수정해야 되는데 저희 인프라 팀은 소스 코드를 수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然后我们就采用我们自建了一个 image 来解决这样的问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자체로 구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YAML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在底下这个 image 中，我们可以自动的创建这个 YAML 文件，然后向 K8s 做发布。 저희들이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YAML 파일을 생성하고 배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然后我们 Jenkins 发布的一般流程就是前面是设置了 container 的参数， 자세히 보면 먼저 징킹스 스크립트에서 컨테이너 변수를 설정합니다. 做一些这种资源的限制和环境变量。 다음 리소스 등 리소스 환경 변수 등 정보를 세팅해 줍니다. 然后中间就是做Docker image 的 build。 그다음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 줍니다.
然后最后向 KBS 做发布。 마지막으로 자체 구상한 이미지를 통하여 쿠베에 배포합니다. 然后首先看一下我们Golang项目的 Dockerfile。 다음 저희들이 거랑 그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문제를 보겠습니다. 因为 build Golang 项目的时候，基础镜像比较大，然后使产生的镜像也变得非常大。 거랑을 빌드할 때 이미지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然后我们采用这个 multi-stage 的 build 来解决这样的问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멀티 스테이지 빌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在第一个 stage 阶段呢，我们通过代码 build 产生这个可执行的文件。 첫 스테이지에서는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서 실행 파일과 컨피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然后第二个 stage 是使用 LP， 然后从复制第一步里面的可执行文件和 config 文件。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생성한 실행 파일과 컨피그 파일을 알파인에 카피하고 실행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然后这样那个最终运行的镜像会非常小。 이렇게 실행하면 마지막에 실행되는 이미지가 엄청 작게 됩니다. 然后我们还有其他语言，比如那个 React 和 Java 的，也可以使用这种方式。 다음 저희들은 React나 Java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但是 build React 和 Java 项目的时候，会下载大量的包，然后使构建过程变得非常慢。 하지만 React나 Java는 많은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면 많이 불편했습니다. 然后我们就使用了这种 Docker in Docker 的 build。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Docker in Docker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因为使用 Docker build 命令的时候，我们不能使用挂载。 왜냐하면 저희들이 멀티 스테이지를 사용하면 캐시를 마운팅할 수가 없어요. 然后我们使用这种先挂载，然后在这个镜像里面来 build。 이래서 저희들은 라이브러리 파일을 캐시에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然后这一步只是进行项目的 build。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부분입니다. 然后我们依然有第二步，就是 build Docker image 的过程。 다음 Docker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然后最后是通过这个自建的镜像上 KBS 做发布。 마지막으로 자체 구성한 이미지를 통하여 배포합니다. 然后这些就是我们在那个做真正发布的时候遇到的问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킹스로 배포할 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然后看一下我们的 KBS 里的 log 管理。 다음 저희들이 쿱에서 로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因为开发人员需要看这个 log， 然后但是他们又没有相应的权限。 개발자는 도커 컨테이너의 로그를 보고 싶은데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然后我们采用的方式是把这个 log 发送到 headup， 然后再通过 Zipline 再用那个 price 的 query 的方式来查询。 저희들은 각 컨테이너의 로그를 하도프에 저장한 후 제플린에서 브레스터 쿼리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然后我们在这儿看一下我们 Zipline 的页面。 이것은 저희들이 제플린 화면입니다. 这一个是传递一些参数，然后查询到我们想要看的 log 日志。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넘겨서 저희들이 보고 싶은 로그를 조회합니다. 然后接下来再看一下我们的 KBS 监控。 다음 저희들이 쿱의 모니터링을 보겠습니다. 对于监控，一般的方式是采用这个普罗米修斯加 Grafana 的方式。 기본적으로 프로메티우스와 그라파너 조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然后，但是这样的方式不能监控到我们微服务的 API， 然后我们开发了这个明白的监控系统。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하나의 API를 모니터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여 저희들은明白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然后这个是我们明白的页面， 이것은明白의 화면입니다. 然后在上面这部分是通过查询那个普罗米修斯的 API， 然后来查询到最容易出问题的容器。 여기에서는 프로메티우스의 API를 이용하여 문제 가능성이 많은 컨테이너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然后下面这部分是我们查询到在这个时间段之内发生的 action 和 query。 아랫부분은 해당 시간에서 처리한 액션과 쿼리 로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然后下面这里是按照最慢的来排序的。 이 부분은 사용 시간 늦은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然后接下来看一下我们这个API 的调用追踪。 다음 API 체크 상세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这套系统可以很好的帮助我们就是寻找问题。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문제 찾는데 엄청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然后接下来看一下我们自己开发的管理工具。 다음 저희들이 쿱의 관리 도구도 자체로 개발했습니다. 然后在这里我可以通过这个工具管理多个集群。 저희들은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然后我们也可以对这个 KPIS service 进行监控和报警， 쿠베 서비스에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경보도 보낼 수 있습니다. 然后并且那个提供一些可视化的操作界面。 그리고 가시적인 화면을 제공합니다. 然后我们看一下我们这个工具的首页， 네 在这 이 里， 도구의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然后在这里我们可以清晰的看到我们服务的状态。 이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서비스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然后这个是我们创建 Jenkins Job 的页面， 이 페이지는 저희들이 징킹스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这个主要是为了减少书写那个 Jenkins 脚本的操作。 이 화면은 주요하게 징킹스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로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然后这个是我们查询到的这个 Ingress 的信息。 이 화면은 이니그레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然后这个是我们就是修改这个 Ingress 的页面。 이 화면은 이니그레스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在这里面我们可以做一些就是常用的操作。 여기에서 저희들은 보통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然后接下来看一下我们这个就是 KPIS 搭建的建议吧。 쿠베 구성 시 아래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然后这个 Kubi Admin 的工具在中国是很难使用的， 저희 중국에서는 쿠비 어드민을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主要是因为我们连接不了谷歌和 AWS 的服务。 왜냐하면 중국은 구글 또는 아마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然后我们这样的自建集群呢，又需要维护这个 share 脚本。 하지만 저희들이 수동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경우 구성할 때 필요된 CR 스크립트를 우리들이 유지보수하여야 했습니다. 然后我们还需要就是对这个 Docker、Flannel 和 KPIS 版本进行兼容性的测试。 도커, 플래나, 쿠베 버전이 또 서로 맞아야 했습니다. 然后还有的问题就是这种 PV 和 PVC 的使用，在我们不能使用这个云服务的时候，我们只能自主搭建这个 NFS 的服务来代替。 PV와 PVC 사용할 때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면 NFC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然后还有一点就是这个对那个 namespace 的划分。 네임스페이스도 기준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之前我们的划分方式是按照这个业务部门还有GitLab Group 的方式来划分。 처음에 저희들은 업무, 부문, 깃랩 그룹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관리하였습니다. 然后管理很混乱，然后业务人员也不知道他的项目到底属于哪一个 namespace 家。 이렇게 되니까 표준이 없어서 관리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然后那个我们现在的方式是按照这个业务领域来划分。 지금은 저희들은 서비스 단위로 관리합니다. namespace 就是很少，然后业务人员也很清晰的知道自己的项目属于哪一个 namespace。 개수가 적고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프로젝트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然后看一下就是我们中国云对 KPIS 的支持情况。 아래 중국 클라우드 쿠베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然后相对我们自建的集群，在云上的话，我们可以一键添加这个 master 和 worker 节点。 저희들이 자체 구성하기보다는 관리가 편리합니다. 마스터 노드를 생성하고 워커 노드를 추가하는 것이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然后也可以无缝集成其他的云服务。 다른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这是我通过我们自建集群做不到的一些事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구성하면 실행하기가 힘듭니다. 然后我们看一下我们 KPIS 这个托管集群的费用情况。 다음 쿠베 서비스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大家可以看到这个 AWS 这个价格要高出华为和阿里云1倍。 아마존의 비용은 알리 클라우드와 화웨이 클라우드에 비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然后这是因为在中国使用这个阿里云和华为云的时候会有很大的优惠。 이것은 왜냐하면 중국에서 알리 클라우드나 화웨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然后我们看一下我们这个就是华为的这个 KPIS 的页面。 다음 저희들이 화웨이 쿠베 웹 컨솔을 보겠습니다. 然后这里就是集群的基础信息。 여기에서는 클러스터의 기초 정보를 보여줍니다. 然后这个就是它那个 deployment 的页面。 디플로이먼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然后这个列表是可以一键安装的插件。 이것은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입니다. 然后今天我分享的这个 KPIS 的内容就到这儿了，谢谢。 여기까지 저희들 회사가 쿠베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하신 분이 연습할 때 되게 그 시간이 모자랄까봐 되게 그거 하셨거든요. 예, 시간이 모자랄까 되게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한 엄청 빨리 끝났네요. 예, 일단 제가 매진말을 좀 드리면 한 10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도구들이 나왔잖아요. 왜 인그레스를 이런 관리 도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인그레스를 등록하는 걸 만들었고 젠킨스 프로젝트가 왜 이런 스크립트가 나와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발표 자료 발표하는 세션도 여러 개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면서 뭐 예제 단계 10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개 단위로 넘어가면 젠킨스 프로젝트가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개면 200개 프로젝트면 젠킨스 프로젝트가 600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스테이징 있고 QA 있고 프로덕션 있고 그리고 저희는 두 개를 관리하잖아요. 아까 봤을 때 서비스가 두 개잖아요. 1엔드 차이나 거 하나,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외부 백화점에 파는 거 하나, 두 개니까 600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개 가까이 돼요. 실제 젠킨스 프로젝트가.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법성 우리가 주로 고로 쓰긴 하지만 리액트 있고 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바도 쓰고 파이썬도 쓰고 단넷도 쓰고 여러 가지 계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자기들도 어떻게 만들는지 몰라요. 이 젠킨스 스크립트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젠킨스 스크립트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주고 그 자체가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면 아예 젠킨스 잡이 생성되도록 돼 있거든요. 젠킨스 잡 자체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잡이 생성되고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호출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호출이 A 서비스, B 서비스 호출이 날 때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웹화면에서 호출이 날 때 이런 URL들에 대한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YML 파일로 정의해서 관리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정리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인그레스 같은 이런 컨피그레이션들을 웹화면에서 그냥 등록해서 뭐 YML 파일 없이 그냥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면은 여기 말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봤던 것처럼 여기가 프롬절에 도커 파일 프롬절에 고랭이 있거든요. 고랭으로 이미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걸 썼어요. 저희도 고랭 이미지를 쓰면은 빌드를 하면은 이런 과정 필요 없죠. 그냥 싱글로 빌드 딱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냐? 한 800메가에서 1기가짜리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200개의 1기가짜리 이미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거든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거를 파드 해가지고 여러 개 동시에 예를 들면 한 10개 띄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파드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최초에 보는 게 서비스가 200개 정도 되고 파드는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 100개, 한 200개에서 300개 되고 파드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것들을 어때요? 이미지가 이렇게 큰 상태를 관리하면은 디스크도 모자라고 뭐 난리 나겠죠, 그죠? 배포하기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배포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자꾸 붙여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디스크 자꾸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해서 찾아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이런 과정으로 많이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배포했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요. 리액트가 문제 있어요. 리액트를 빌드를 하면 열나 느리거든요. 이게 다 패키 다 받아야 되잖아요. 패키 엄청 받거든요. 근데 또 중국의 문제는 저 미국에서 있는 거는 더 느려요. 미국에서 가진 건 더 느립니다. 어떤 경우는 못 가지고 가는 거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많이 해결해줘요. 알리클라우드에서 이제 미러링을 많이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해결해 주는데 실제로는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장애가 났어요. 장애는 수정을 딱 했는데 수정해서 배포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 빌드에서 오래 걸리는 거죠. 빌드에서 막 몇 분 걸려버리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시켰냐면 이제 이미 젠킨스 서버 내에 이제 이게 볼륨 마운트를 때려서 젠킨스 서버 내에 이제 이미 받아놓는 npm들은 여기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노드 빌드하는 다시 도커를 만든 거죠. 노드 빌드하는 다시 도커를 만들어서 걔가 이제 젠킨스 서버에 있는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제 npm들 그러니까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고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도 메이븐 엄청 많잖아요, 그죠? 메이븐 엄청 많은 거를 그 메이븐 레포를 이렇게 마운팅 시키고 자바 빌드하는 메이븐 빌드하는 저거를 하나 만들어서 빌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저도 계속 보다가 저는 이제 개발만 하다가 이렇게 빌드한다 그러길래 저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연을 모르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사연은 설명을 잘 못하고 상관 설명하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서 제가 시간이 남았길래 좀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그렇게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왜 그러냐면 그냥 보면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YML 파일이 6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배포 파일이 쿱의 배포 파일이 600개인데 그 배포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저런 내용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자가 그걸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개발자가 인프라 리소스를 정의 물론 인프라 팀한테 얘기는 하겠죠. 이 서비스는 메모리 뭐 100기가 아니 100기가 아니죠. 메모리 뭐 1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 조정하는 것들은 인프라에서 일이거든요. 근데 YML 파일들은 보통 프로젝트 내에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되게 관리하기 어려워지죠. 인프라 배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야, 모든 서비스들 100메가 미만으로 낮춰야 했거든요. 메모리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YML 파일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젠킨스의 스크립트 상에 이렇게 환경 변수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환경 잡아놓고 요 도커 컨테이너가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하나 있잖아요. 그죠? K8s 쿠베시티의 컨테이너, 얘 컨테이너에서 하는 일이 요 환경 변수를 받아서 YML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 파일형에서 배포하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스크립트 들어가서 좀 바꿔주면은 이제 수정은 되는 거죠. 그럼 600개 언제 다 바꿔요라고 하지만 뭐 개발자 50명이 600개 바꾸는 건 쉽죠. 한 명이 10개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되게 작게 돼 있어요. 아까 그럼 우리가 한 400개 포드 들어가는데 장비가 몇 대가 있느냐? 10대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보시기 실제 운영되는 스크립트 제가 떤 거거든요. 운영되는 거. 보시면 메모리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를 들면 CPU 오고 메모리 30명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되게 작게 잡아놨거든요. 여기 저희도 자바가 몇 개 있긴 한데 자바만 많이 줘요. 자바만 많이 주고 그거는 되게 작게 줍니다. 일부러 작게 줘요. 크게 생겨서 그러니까 작게 줬을 때 문제 생기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런타임 중에 에러가 났잖아요. 그죠? 에러가 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대부분 보면 쿼리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쿼리에서 요즘 ORM을 많이 쓰니까 쿼리에서 조건절을 잘못 줘가지고 메모리 로딩된 거는 한 1000개에서 10,000개 로딩되고 실제 사용하는 앞에 20개만 화면을 내보내주고 그럼 메모리에 1000개에서 10,000개가 다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메모리가 많으면은 그게 문제인지 맞는지 드러나진 않거든요. 메모리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계속 약간 뭐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메모리가 많이 쓰면은 그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메모리 작게 잡아주면은 그 문제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사연을 알고 보면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또 이제 뭐 다른 나라 와서 발표하니까 좀 그런 건 다 빼먹은 것 같고요.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